안녕하세요. 저는 향긋한 빵 내음이 가득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제 인생에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길고 파렴치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시댁 식구들과 한때는 너무 사랑했었던, 하지만 이제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전 남편입니다. 그들과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제 삶은 찾은 지도 벌써 8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은 서러움 가득했던 그때의 일들과 그것들을 딛고 새 출발하게 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3일 때 저는 한 식품 제조회사의 격리로 사회 초년생 딱지를 막 뗐을 때였어요. 그 남자도 그때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7살 연상의 번듯한 대학을 졸업해서 그 회사에서 영업부 대리로 일을 했죠. 솔직히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전혀 남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사였죠. 초반에는 일이 어설퍼서 혼도 많이 났고요. 저도 그랬겠지만 그 남자도 저를 후배 여직원이 아니라 여자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막 잘해주려고 하더니 데이트 신청 같은 것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선아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내가 맛있는 집 아는데 같이 갈래요? 아,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 남자가 들이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 차도 그렇고 편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개인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냉정하게 끊어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분은 제 상사니까요. 그래서 애둘러서 거절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커피를 올려놓고 서류 정리하는 제 옆에 와서 괜히 말을 걸기도 하고 퇴근길에는 굳이 멀지도 않은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처음에는 그런 게 다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그의 듬직한 모습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이모 손에 컸거든요. 이모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늘 외로움과 서러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남자의 따뜻한 모습과 관심 속에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남자와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2년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모가 키워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없는 저를 남친의 어머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죠.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셨거든요. 아무리 며느리 자리는 낳쳐 데려온다지만 부모 없는 애는 좀 그렇지 않니? 뭘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이모님이 거의 부모님처럼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너 키운 줄 아니? 하도 네가 보자고 해서 억지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라며 제 앞에서 혀를 차시는데 너무 비참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꼭 증발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친은 엄마가 뭐라고 하든 결혼할 거니 걱정 말라고 저를 달랬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너까지 왜 그래?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좀만 기다려줘.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니까. 남친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무조건 결혼할 거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기도 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남친은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한 것 같았고 저희는 겨우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지로 받아낸 결혼 승낙이다 보니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차가운 눈빛은 결혼식 내내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마음 한켠으론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홀대와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기에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게 자주 봤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도 남편의 권유 때문에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불만, 부모 없는 것도 불만, 그냥 저 자체가 다 싫으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아이도 잘 안 들어섰죠. 어머님은 그걸로도 저한테 참 모진 말을 많이 하셨고요. 그나마 볼 거라고 나이 어린 거 그거 하나 아니야. 나이가 어려서 애는 잘 들어서겠다 했는데 아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는 왜 이렇게 안 들어서? 도대체 널 어디다 쓰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휴. 죄송합니다 어머님. 노력할게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맹목적인 미움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비참하고 자존감이 매일 바닥에 처박히는 기분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저는 매일같이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고 그저 죄송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어요. 제 주변엔 조언을 구할 사람조차 없었죠. 남들도 다 이렇게 힘든가? 결혼 생활이 다 이렇게 힘든가? 눈물 흘린 적도 많았어요. 남편은 적당히 겉으로는 저를 위로하는 척 했지만 결국 남일처럼 대했고 오히려 제가 좀 더 잘하고 애살 있게 굴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결혼 승낙 받아냈고 결혼도 했으니 이제는 제가 좀 잘하라 그거였죠. 제 자체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답도 없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될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저와는 딴판이었어요. 동서에게는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동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의 차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죠. 어머님은 저는 툭 하면 불러대고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하셨는데요. 동서는 회사 일 하는데 바쁠 거라고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부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도 동서는 공주처럼 저는 무수리처럼 대하셨고요. 특히 명절이면 그 차별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명절 며칠 전부터 시댁으로 가 온갖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제 몫이었기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꾹 참아야 했죠. 하지만 동서는 명절 당일 점심때가 다 돼서야 예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우리 둘째 왔구나.
어서 와. 온다고 고생 많았지? 뭘요? 참 어머님, 이거 용돈 쓰세요.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 받았거든요. 아이고, 너네 쓰지 뭘. 우리 작은 애기가 최고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겨.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맏며느리는 형님이시고 형님이 잘 하시는데요. 사실 맏며느리는 할 게 많잖아요. 형님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시고 시간 많으신 분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어머님도 도와드리고 그러죠. 안 그런가요?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면서 저를 두고 깔깔거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걸 다 들었으면서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했는데 어머님과 동서보다 남편에게 더 섭섭하고 화가 날 때도 많았죠. 게다가 어머님은 제 면전에서 쟤는 친정도 없으니 갈 곳도 없고 늦게 가도 된다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너무 대놓고 무시를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저까지도 제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취미로 베이킹을 즐겨 했는데요. 오래된 취미이다 보니 실력이 꽤 좋아서 주변에서는 팔아도 되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건강한 재료로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 시댁에도 종종 가져다 드리곤 했고 시동생과 동서한테도 몇 번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동서는 그걸 빌미로 저를 더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빵이랑 쿠키 너무 맛있어요. 이제 다른 데 거는 맛없어서 못 먹겠다니까요. 내일 우리 집에 친구들 오는데 형님 쿠키 좀 구워다 줄 수 있어요? 여러 종류로 넉넉하게요. 아, 동서,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형님, 부탁 좀 할게요. 형님 빵이랑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한테도 좀 선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쿠키를 구워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서가 또 형님, 저번에 쿠키 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어디서 샀느냐고. 그래서 제가 산 거 아니고 우리 형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자랑했잖아요. 아, 그랬어? 참, 형님 저번에 보니까 밤식빵도 너무 맛있게 하시던데 그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넉넉하게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침에 구워 먹고 출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고스란히 어머님에게 했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제가 출근하기 전에 간단히 먹으려고 빵 만드실 때 제 것도 좀 해달랬더니 바쁘다고 안 해주신다네요.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바빠? 어머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또 저도 매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잖아. 형님 노릇이라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넉넉하게 만들어서 둘째 줘라. 알았니?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고 동서는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이용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빵과 쿠키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라는 사람 자체는 철저히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부터 남편마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동서의 태도에 서러움이라도 말할라 치면 듣기 싫어서 자기가 더 열을 냈죠. 아, 그만 좀 해.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나는 그냥 속상하고 섭섭하니까.
아, 뭘 그렇게 속상하고 섭섭한데?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엄마 아니야. 당신한테 우리 가족 싫은 소리 듣는 거 나라고 좋겠어? 그런 건 생각 못해?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해줄까? 그래야 속 시원하겠어? 나는 그저 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아,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속상하냐? 그리고 당신이 좀 잘하려고 해봐라. 재수씨 좀 봐. 능력 좋고 똑 부러지는 데다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하고 예쁨 받냐고. 너처럼 우울한 얼굴에서 징징거리는 것보다 엄마도 당연히 재수씨 같은 며느리에게 더 마음이 가겠지. 아, 나야말로 정말 힘들다. 엄마가 그토록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잘하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진짜 이럴 때마다 나 후회된다 정말. 뭐라고? 후회가 돼?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이야? 오빠가 뭘 했는데 힘들어? 어머니나 동서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 남일인 양 있어놓고 도대체 오빠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나더러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야. 같이 욕해줄까? 그렇게 해줘? 그러면 해결돼? 제발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고만 좀 징징거려. 사람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나는데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그나마도 위태롭게 붙잡고 있던 정마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가족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며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건데 남편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니 이게 진짜 가족일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결혼한 걸까? 저야말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 서류까지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막힌 운명처럼 바로 그 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떡하니 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발 임신 좀 되라고 간절히 바랬는데 그때는 냉정하게 1줄만 떠 있더니 이제는 이혼 결심을 했는데 2줄이 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난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를 찾아와 준 아이에게 고맙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뭉클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겐 일단 말하지 않고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초음파 화면 속에 보이는 작은 점, 그리고 심장소리, 그제야 실감이 확 나면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미운 것과는 별개로 내 자식이 생겼다는 그 기분이 참 말도 못하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혼을 하려고 먹었던 마음을 고이 접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이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다잡은 거죠. 저는 그날 바로 임신 소식을 알렸고 남편 역시 임신 소식에 잠시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임신 소식에 남편과 제 사이도 풀어진 거죠. 그때 내가 미안했어. 자기한테 너무 박하게 군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 꼭 지켜줄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남편이 그토록 미웠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제 마음도 어느새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도 처음으로 제게 고생했다, 몸조심하라며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미움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좋은 커리어를 유지해야 한다며 임신은 미루고 미루던 동서였는데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도 바로 임신 준비에 돌입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임신하고 6개월 정도 뒤에 동서도 임신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딸을 낳았고 그 뒤에 동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서는 육아에 전념하겠다며 다니던 회사까지도 바로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서가 아들을 낳고 나니 저는 또다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 낳고 전업주부가 된 동서와 딸 낳고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저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해졌거든요. 모든 관심과 선물은 동서의 아들에게로 향했고 자연스레 제 딸 희주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 딸이 차별당하는 모습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그 세월 동안 마음의 상처도 정말 많았죠.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귀한 딸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무더운 여름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신을 맞이한 어머님을 위해 음식을 해드리러 5살 딸 희주와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동서도 와 있었고 남편과 시동생은 퇴근 후 오기로 했었죠. 제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동안 거실에서 동서 아들 영준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제 딸 희주의 팔뚝을 거칠게 잡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군요. 희주는 엉엉 울고 있고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 우리 영준이를 밀어 넘어뜨려! 인연이 벌써부터 사내 애를 괴롭히네! 너 오늘 진짜 혼나야겠다! 하면서 저희 딸 머리를 때리려고 손을 확 드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눈이 뒤집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어머님을 밀치고 딸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희주는 제품에서 자지러지게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안 밀었어. 영준이가 혼자 내 인형 밟고 넘어진 거란 말이야.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애를 잡으세요? 5살짜리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려고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날 밀어? 이 싹수 없는 게!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 아들을 꼭 안아서 달래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형님, 자기 딸이라고 무조건 그 말을 다 믿어요? 우리 영준이가 얼마나 놀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어머님을 밀어요? 미치셨어요? 동서가 직접 봤어? 우리 희주가 영준이 밀치는 거 봤냐고. 저는 통화하고 온다고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영준이가 희주가 밀었다잖아요. 내 딸 말은 믿을 게 못 되고 네 아들 말은 무조건 다 맞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우리 희주가 엄밀히 누나인데 야야거리면서 우리 희주 머리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영준이가 그럴 땐 괜찮고 희주가 그랬다 하니 이 난리야? 심지어 희주가 안 그랬다잖아. 그러면 영준이가 왜 우냐? 잘 놀고 있다가 왜 울어? 지 혼자 희주 인형 밟고 자빠졌다잖아요. 저도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그동안 영준이가 희주 밀치고 머리 잡아당기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여러 번 말했는데 숙모인 제 말도 안 듣는 건지 몰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네 엄마 아빠가 적극적으로 저지를 안 하니까요. 그때마다 속상해서 저희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애들끼리 그냥 장난치는 거에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 저도 쌓여 있었는데 그날 어머님과 동서의 태도에 눈이 돌아간 거죠. 거의 처음으로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님은 제 모습에 배운 것이 없어서 막 나간다며 또다시 돌아가신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모욕했습니다. 동서도 어머님 옆에서 막말을 퍼부었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그간의 서름과 분노를 있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네, 저 고아 맞아요. 어떻게든 인정받아 볼 거라고 더 잘하려고 속이 썩어나가는데도 참고 산 제가 바보 등신이었네요. 저 더 이상 여기 안 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다 들었는지 오자마자 저를 다그치더군요.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 난리를 피우고 집을 나와? 오빠, 똑똑히 들어. 어머님이 먼저 희주한테 손찌검 하려고 했어. 동서는 나한테 욕까지 했고.
난 내 딸 지키려고 그런 거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엄마가 희주한테 무슨 손찌검? 그리고 재수씨가 당신한테 설마 욕을 해? 그 말에 저는 울부짖으며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놀라더니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나와 희주를 지켜주네 뭐네 하더니 지켜준 게 이거냐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 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방으로 통화를 하러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툼이 있는 듯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연을 끊고 나니 그제야 제가 얼마나 호구처럼 살았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완전한 제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때야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과 싸웠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저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 듯 했습니다. 저 때문에 자기 엄마랑 척지고 사는 거라며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면서요. 남편은 전부 다 제 탓을 했고 저도 너무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이모의 도움을 받아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된 겁니다. 제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을 이모도 알고 계셨고 그 전에 저한테 한 번씩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며 저 혼자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이모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대출도 좀 받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된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재료와 정성을 알아봐 주셨는지 가게는 입소문이 나며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변화에 무관심했습니다. 카페가 안정되고 수입이 늘어나도 그는 칭찬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해졌어요. 심지어는 딸 희주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맘때 직감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가 모를 수가 없다던데 그게 뭔 줄 알겠더군요. 그는 납품 거래처 레스토랑의 여사장과 바람이 나 있었으니까요. 뒤를 캐기 위해 열어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역겨울 정도로 음란한 사진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차피 딸 때문에 위태롭게 유지해온 결혼이었는데 딸에게 마저 소홀하고 다른 여자와 추잡한 짓을 벌이고 다니는 남편은 더 이상 제게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진들을 보이며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역시 예상이라도 한 듯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대신 희주는 내가 키울 거야. 위자료랑 양육비 제대로 줘야 할 거야. 난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런데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양육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애를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양육권? 웃기지 마. 네가 애 키울 능력이라 돼? 네 그 구질구질한 빵집으로 뭘 하겠다고.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키울 순 없어. 양육권은 절대 못 줘.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양육비 아깝니? 양육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당신이 애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바람핀 주제에 참 뻔뻔도 하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베이커리 카페의 매출 내역 등을 자료로 냈고
남편은 지 생각보다 제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에 꽤나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지루한 소송 끝에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레스토랑 여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더러운 것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생각하며 저는 제 몫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챙겨서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홀가분한 기분마저도 들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고 후회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희 딸과 함께요. 그렇게 이혼 후 1년쯤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또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 시댁 소식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 시댁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가관이더군요. 전 남편은 그 바람났던 레스토랑 여사장과 재혼을 했는데요. 그 여자랑 동서 사이가 완전 최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왕벌이 2명일 수는 없는지 아니면 너무 결이 비슷한 두 인간들이어서 그랬는지 사이가 정말 안 좋았답니다. 그 와중에 그 상간녀가 전업주부인 동서를 개무시하고 깔봤다고 했습니다. 집구석에서 돈도 못 벌고 애나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 약이 오른 동서가 그 여자한테 불륜녀 주제에 어쩌고 저쩌고 깐족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결혼 생활 내내 저한테 잘하던 짓이잖아요. 깐족거리고 업신여기고. 그걸 그 여자한테도 한 거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 눈치 봐가며 동서의 그 깐족거림을 꾹꾹 참았는데 역시 불륜은 보통 성격은 못하나 봅니다. 그 여사장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 머리채 잡고 흠씬 두들겨 팼다고 했습니다. 말려도 안 될 정도로 두들겨 팼고 동서가 그 일로 머리에 부분 탈모가 오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앞니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폭행 고소한다고 하고 생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듣는 제 입장에선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처맞았다고 하니까 좀 후련한 것도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어머님이 그때 중풍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데 서로 병수발 네가 해라며 또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동생도 당연히 전업주부인 동서가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는데 동서는 자기도 못한다고 버티면서 집안이 아주 개싸움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집에 있는 동서가 병수발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과거 저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당하고 있다는 말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레스토랑 여사장이 남편이랑 살던 도중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전 남편 역시 또다시 이혼할 위기라는 소문까지 파다했습니다. 돌싱도 아니고 돌돌싱이 된 거죠. 정말이지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구나 싶더군요. 그러고 또 반년쯤 지났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무심코 받았는데 전 남편이었어요. 아이 핑계를 대며 연락했더군요. 잘 지내? 오랜만이지? 왜 연락하는데?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그냥 당신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셔. 거동이 아예 불편하고. 원래 재수씨가 좀 돌보기로 했는데 재수씨가 못하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다네. 아,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생각나서 전화해본 거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싶기도 하고. 희주랑은 어때?
아무리 그래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거 좀 힘들진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때? 희주 생각해서라도. 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정신이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문지용 씨, 정신 차려.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전화해서 그딴 소리야? 니네 엄마 아파? 그럼 자식인 네가 알아서 모셔. 합치자고? 나한테 니네 엄마 간병이라도 시키고 싶어서. 당신 눈에는 내가 끝까지 호구로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 당신 같으면 화 안 나겠어? 다시 합쳐. 내가 불구덩이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너랑 너네 식구들 다시는 안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정도로 끔찍하다 이 말이야. 나 너랑 이혼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알아? 아, 해방이다. 이거였어. 니네 엄마가 니네 가족이 나한테 어떻게 했니? 거기서 너는 어떻게 했고. 철저하게 남일인 양. 게다가 바람까지 폈지. 아주 가지가지 해놓고 뭐? 재결아? 내 입에서 쌍욕 나오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 행여나 양육비 관련해서 문제 있을까봐 연락처 안 지운 건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양심 있으면 양육비나 제때 보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놈은 또다시 저한테 지네 엄마 간병 맡기려고 한 모양인데 염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동서도 못한다고 하고 이혼하겠다고 해서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미운 말 하시더니 결국 아들 둘 쌍이혼 당하고 본인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딸 희주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사랑하고 힘이 되는 존재로 제 곁에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베이커리 카페는 2년 전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전했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곧 어엿한 2호점 오픈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발판 삼아 저는 제 딸과 함께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모녀 앞에 펼쳐질 빵 냄새처럼 향긋하고 달콤한 날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이고 예쁜 딸아이와 함께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혼 3년차 싱글맘입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 및 이름 스티커와 토퍼를 제작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문이 꾸준해서 경제적으로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냐고 걱정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난 결혼 생활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평온하고 좋습니다. 과거에 남편은 자기가 없으면 제가 손가락 빨고 굶어 죽을 것처럼 굴었는데 저는 지금 보란듯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물론 어린 딸에게 흔히들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 아빠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저희 딸 수아는 아빠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않는 듯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예쁜 아이로 잘 자라주고 있어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제겐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큰 힘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신우이의 출산과 관련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켜켜이 쌓여온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돌이켜보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쩌면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제 스스로 눈을 가렸던 어리석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랑 살았는데요. 아버지도 제가 대학생일 때 간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때부터 혼자서 지내게 되었죠. 가족이 없기에 늘 외로움이 있었고 하루빨리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훤칠한 외모와 사람 좋아 보이는 서글서글한 미소에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어른스러워 보였고 부모님이 없는 제 외로움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저랑 결혼해서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가 제 인생의 구원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평생을 외롭지 않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죠. 하지만 달콤했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현실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결혼 전에 저에게 보여왔던 가면을 주저없이 벗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만 정말 쿨하셔. 결혼해도 아들 부부 일에 절대 간섭 안 하시고 네 의견도 뭐든 존중해 주실 거야. 라고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180도 돌변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극단적인 효자이자 시스터 컴플렉스 환자로 돌변했습니다. 보통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저희 남편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의 우주에서는 오직 우리 엄마, 우리 여동생, 우리 가족의 평화만이 중요했고 아내인 저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그러더군요. 이제 우리 집 사람 됐으니까 우리 엄마랑 식구들한테 무조건 잘해. 그게 도리야. 자기는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엄마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면 좋잖아. 요즘 여자들 시댁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배척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봐. 당신은 그런 이상한 여자들하고 다르잖아. 그치?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가 자기 식구들에게 뭐든 맞춰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불만을 가질라 치면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으며 시댁을 무시하는 악독한 여자로 몰아세웠죠. 그런 식으로 저를 가스라이팅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는 진짜 가족처럼 대해줄 것처럼 굴었던 시어머니지만 결혼하고 나니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집에서 일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무시하기도 하셨어요. 회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느냐고 하시고 이런저런 일로 저를 부리려고 자꾸 시댁에 오라고 하시고 전화도 수시로 하셨어요. 그렇게 시댁으로 부르면 온갖 시댁의 잡일과 노동을 저에게 강요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며느리의 역할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은근 제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가르쳐주는 거다. 고마워해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잘했죠. 저는 결혼 초창기 때는 어머님이란 존재가 어렵기도 하고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자꾸 부르고 연락을 하실 때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남편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너 솔직히 집에서 일하면 직장인보다 시간 많잖아. 시댁 와서 엄마 좀 돕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제 한 가족인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좀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한 건지 그 집의 몸종이 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사소한 일부터 전부 저한테 연락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 뭐 사야 되거나 음식 만들 때도 저를 부르시고 본인 운전기사가 필요할 때도 저를 부르셨죠.
물론 고마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남들도 이러나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연락 노이로제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과 남편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우도 성격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어머님과 남편이 대놓고 못된 사람들이라면 신우는 좀 이상하고 교활하고 못된 성격이었어요. 겉으로는 티가 전혀 안 났고 저도 신우의 실체를 알기 전까진 신우가 제일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신우는 저에게 언니가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친한 언니처럼 생각해도 되겠느냐는 소리까지도 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신우랑 그렇게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던데 나는 성격 좋은 신우를 만나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과 어머님보다 신우가 제일 앞뒤가 다르고 이상한 사람이더군요.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이 착하고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제 말을 비틀고 험담을 하며 저와 남편, 시어머니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했으니까요. 신우와의 일이 많았는데 생각나는 것만 말해보자면요.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안 좋은 거예요. 몸살인 듯 했죠. 그런데 그날도 어머님이 친척 집에 가야 하는데 저더러 좀 태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했고 어머님은 몸이 그렇게 약하느냐고 그럼 자기는 버스 타고 가야 되느냐며 타박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오늘까지 보내줘야 되는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몸은 너무 무겁고 컨디션은 최악이었지만 오늘까지 일을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은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책상에 앉았고 컴퓨터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신우가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뭘 가지고 가라고 한 모양이었죠. 저는 신우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신우는 제 안색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언니, 안색이 안 좋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 예, 몸살기가 좀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신우에게 남편이 말한 물건을 챙겨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먹고 갈래요? 무슨요? 언니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갈게요. 근데 몸도 안 좋으시면서 일하세요? 네, 해야죠. 오늘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고생이 많네요. 전 가볼게요. 그렇게 신우가 돌아갔고 저는 근근히 일을 마무리하고 약을 먹고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엄청 티커우시더라고요. 이제 몸은 괜찮니? 아, 네 어머님. 약 먹고 쉬니까. 아까 현정이가 갔는데 너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던데? 네? 나한테는 아파서 죽겠다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해서 차 못 태워준다고 하길래 어디 뭐 대단히 아픈 줄 알았는데 현정이가 아까 너네 집 가보니까 그냥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던데?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혹시 나 태워주기 싫어서 그랬니? 라고 따지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벙쪘죠. 분명 신우도 제 안색을 보고 너무 안 좋다고 걱정을 했었고 또 저도 몸은 안 좋지만 오늘까지 해줘야 되는 일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 앞에선 걱정하는 척 해놓고 뒤에선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한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가씨한테 말했어요. 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당장 해줘야 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너 딱 걸렸지? 네? 거짓말 하려다가 지금 딱 걸린 거 아니냐고. 나 태워다 주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 맞지? 어머니. 참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짐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 타고 가는 거 너는 속 편하니? 네가 좀 태워다 주면 되는 것을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고 싶어?
네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하니? 아무리 가족 없이 살았다지만 참 정없고 냉정하네. 됐다. 길게 말하기도 싫다. 끊어라. 그렇게 어머님은 혼자 화를 내시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왜 그렇게 말을 전했지 싶어서 꽤나 벙찌더라고요. 분명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걸 봤으면서 왜 어머님한텐 그렇게 전했을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얼마 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뒷정리와 설거지를 넘기셨어요. 시댁에 오면 늘 음식 준비, 뒷정리, 설거지는 자연스레 전부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고요. 저는 일어나서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네 싱크대는 유독 낮아서 허리가 더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제가 설거지할 걸 알기에 예전 접시들이나 식기류도 일부러 꺼내놓으세요. 씻을 때 같이 씻으라 그거죠.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웬일로 신우가 설거지를 돕겠다며 주방으로 왔습니다. 언니,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해도 돼요. 매번 언니가 다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도울게요. 저는 신우의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해도 충분하다고 거절했고 신우는 설거지는 하지 않았지만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언니 고생 많죠? 저희 엄마가 좀 옛날 분 같아서 답답할 때 있어요. 그쵸? 저도 딸이지만 엄마가 좀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신우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가씨. 솔직히 저도 가끔 어머님 말씀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도 집에서 일하는데 그런 건 다 인정 안 하시고 오빠 돈으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집에서 일한다는 것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언니가 고생이 많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쨌든 그 집에서 신우는 저를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현정이한테 엄마 흉봤다며? 그게 뭔 소리야? 아, 현정이한테 네가 그랬다며. 시어머니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다고. 아니, 현정이한테 엄마 욕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생각이 있어? 듣는 현정이랑 기분 안 나빠? 현정이도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엄마도 듣고 화나셨어. 라는 겁니다. 너무 벙찌더라고요. 세상에. 신우가 먼저 어머님에 대한 한탄을 하게끔 말을 걸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수긍하듯이 한마디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작정하고 신우한테 어머님을 험담한 것처럼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중재하려 애쓰는 착한 딸이자 신우이로 완벽하게 포장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두세 번 있다 보니 너무 황당하고 신우가 정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대놓고 못됐고 이상한 사람보다 앞뒤 다르고 이상하게 말 전하는 사람들이 더 소름 끼치잖아요. 신우의 이중성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우는 결코 내 편이 아니고 신우 앞에서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요. 게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해봤자 남편은 무조건 시댁 편, 신우 편을 들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생처럼 착한 애가 어딨느냐며 신우 흉보지 말고 신우 반이라도 좀 닮으라는 소리까지 해요.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자기 가족들의 말만 맹신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게 돌리며 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노력과 진심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언제나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되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제 결혼 생활은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 저는 극심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고 그 와중에 일까지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주말마다 열리는 온갖 종류의 시댁 관련 모임에 임신한 저를 이끌고 빠짐없이 참석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 모임 꼭 가야 해. 당신 몸 무겁다고 빠질 생각하지 마. 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번만 빠지면 안 될까? 뭐?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가족들 몇 명 된다고 당신이 빠진다는 거야. 남들 다 하는 임신이 벼슬도 아니고. 뭐라고? 아니, 내 말은 임신했다고 너무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거야. 남편은 제 상태가 어떻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장남이라는 본인의 체면만 중요할 뿐이었죠. 어머님은 또 어떻고요. 임신한 며느리의 건강이나 지독한 입덧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며느리로서의 도리뿐인 것 같았죠. 너는 내가 전화를 안 하면 나한테 연락할 생각이 없니? 내가 어디까지 다 알려줘야 돼? 어른에 대한 기본이 없어?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니? 이런 식으로 저에게 따지세요. 그 와중에 남편은 옆에서 거봐 당신이 정성을 안 보이니까 엄마가 저러시잖아 라며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었고요. 임신 기간 동안 가장 세심한 보살핌과 안정이 필요했던 시기에 저는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우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여곡절 끝에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오랜 진통 끝에 겨우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2주로 조리원 계약을 해놨는데요. 남편이 5일짜리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조리원비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대요. 애 낳으면 왜 굳이 조리원 가서 쉬어야 되는 거냐면서 요즘 여자들은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해야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면서 열을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느냐며 5일로 줄이라고 성화였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고 남편과 싸우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주 계약을 취소하고 5일 정도만 있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 돈도 제 사비로 계산을 했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제 산후조리비에 돈 한 푼 안 낸 거죠. 그것뿐인가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고생했다던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주는 궁금한지 시도 때도 없이 영상통화를 걸어 애 얼굴 좀 보자, 사진 좀 보내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사진 정도는 저도 보낼 수 있는데요. 제가 힘들게 찍어보낸 아이 사진을 보고는 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겁니다. 애가 춥다, 덥다, 옷은 왜 이런 걸 입혔느냐, 잠을 너무 재우지 마라, 밤수유는 했느냐 등등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수시로 저를 들들 볶아대니 저는 사실 육아보다 어머님 전화가 더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육아에 나몰라라 있고요. 자기는 직장에 다니고 저는 집에 있으니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주의여서 육아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신생아 육아와 산후조리 그리고 틈틈이 일까지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에게 하는 연락이 줄어드니까 또 어김없이 남편을 통해 어머님의 불만이 터져나왔고요. 애 핑계대고 시댁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면서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시댁 그리고 남편에게 온 마음이 다 식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도 했지만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오히려 가족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 싶었던 거죠. 물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차라리 아이를 낳기 전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더라면 가장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자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이랑 같이 살려고 하면 수입이 좀 더 많아야 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시작했던 것이 케이크 토퍼 제작과 이름 스티커 제작이었어요. 제가 원래 디자인을 하다 보니 디자인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토퍼와 스티커 제작에 필요한 장비만 따로 샀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무시하고 꿋꿋이 일을 했습니다. 그맘때 토퍼 수요가 많이 늘었을 때라서 매출이 꽤 좋게 잘 나왔고 이름 스티커는 기복 없이 꾸준하게 잘 팔리더라고요. 만들어둔 디자인이 있었기에 제작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아이를 돌보며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공동 생활비를 내고 있었는데 그 돈 빼고는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혼 후 홀로 서기를 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혼한 신우가 임신을 했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하니까 어머님도 남편도 엄청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빈정이 상했죠. 그런데 그중 가장 결정적으로 빈정이 상했던 건요.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돈 아깝다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었잖아요. 심지어 제가 프리랜서 수입으로 빠듯하게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저한테 부부는 공평해야 되니 생활비는 제대로 내라고 했던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신우 임신했다고 하니 임신 축하 선물이라며 현금 300만 원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보낸 거예요. 저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 우연히 신우랑 어머님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정말 배신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 새끼 낳아준 저한테는 조리원비 아깝다고 난리치고 그마저도 저한테 돈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신우는 임신 축하 선물이라며 산후조리원비 내라면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턱턱 내놓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내 동생 임신했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도 못해줘? 너는 가만 보면 너무 속이 좁아. 내가 속이 좁다고? 당신 나 산후조리 할 때는 그 돈 아깝다고 오일로 줄이라고 했어. 그마저도 내 돈으로 냈고. 그런데 아가씨한테는 300만 원. 당신 그 돈 어디서 났는데? 내 비상금이야. 너랑 상관없어. 유난 떨지 마. 내가 네 돈에서 준 것도 아니잖아. 그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에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참으며 그래, 이혼하자. 내 결심에 아주 쐐기를 박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배가 불러오면서부터 노골적으로 제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당연히 자신의 출산과 육아를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라도 있는 사람처럼요. 언니, 그때 수아 낳고 조리원 얼마였어요? 요즘 너무 비싸더라고요. 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내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언니가 집에 있으니까 언니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죠? 라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요즘 산후도우미 지원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그냥 좋게 좋게 현실적인 정보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하더군요. 어떻게 남의 손에 애를 맡기냐, 산후조리는 당연히 가족이 해주는 거다, 라며 외부인의 도움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신우의 출산 예정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막달 무렵 저한테 전화를 해선 신우의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탁도 아니고 거의 강요였습니다. 남편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좀 해주라고 했고요. 기가 막히다 못해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나는 그저 자기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감정도 생각도 없는 그런 로봇인 줄 아나 싶은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신우의 산후조리를 맡겼을 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수아 돌봐야 되고 일도 너무 많고요. 제가 분명 아가씨한테도 도움이 알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물렁물렁하게 나오고 결국 어머님이나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나오니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올케 언니 아니야. 집에서 놀면서 그 정도도 못 도와주니?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면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집에서 안 놉니다.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끊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 앞에서까지도 허풍을 떨며 제가 산후조리 다 해줄 거라고 큰 소리를 쳐놓았던 겁니다.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저한테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죠. 미쳤어? 현정이 애 나오면 새언니로서 그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가족들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가족끼리? 내가 한번 물어보자. 내가 당신 네 집 노예야? 노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너랑 너네 가족들은 내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내가 당연히 너네 가족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는 너네 가족들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아니,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 말에 남편은 인상을 구기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나 할 만큼 했어. 여태까지 등신같이 참고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해. 네 동생 걱정되면 네가 가서 도와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남편은 제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 담긴 단호한 거절에 이성을 잃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고아 같은 년이 가족의 정도 모르는 년이 어쩌고 하면서 온갖 쌍욕을 다 퍼붓고는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 앞에서 너무 놀라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론 평온해지기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완전히 끝낼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날 새벽 술에 취한 남편에게서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 담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니까짓게 이혼하면 뭘 어쩔 수 있는데 라고요. 저는 그런 문자들도 다 모았죠. 증거로 삼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용달을 불러 제 짐과 딸아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제 집이요. 제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참으며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준비해놨거든요. 저와 아이가 살만한 괜찮은 집이 필요했기에 그토록 말 같지도 않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참으며 열심히 돈을 모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짐을 옮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혼소송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며칠 뒤 소장을 받아든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술에 잔뜩 취해 연락이 와서는 내 딸을 누구 맘대로 훔쳐가느냐, 오갈 데도 없고 친정도 없는 주제에 도대체 어딜 간 거냐,
너 혹시 숨겨놓은 남자 있었냐? 그 집에 간 거냐? 등등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폭언들도 다 녹음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추가 증거로 쓰려고요. 제가 조금의 흔들림 없이 이혼 소송을 이어나가자 남편은 갑자기 가면을 쓰고는 자기가 잘못했네 어쩌네 눈물 콧물 흘리며 저를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이혼만은 안 돼.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수아한테도 아빠가 있어야지. 어? 제발. 자기가 정말 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기 시작한 거죠. 마치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얼마나 완벽한 가면을 쓰는지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제가 놓치기 아까웠겠죠. 이렇게 만만하고 순진하고 멍청한 호구가 어디 있겠나요? 집안일 다 해, 육아도 다 하고, 시댁 식구들 몸쪽 노릇하고, 거기다가 알아서 돈 벌어서 생활비까지 내고,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무슨 노예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붙잡는 것 같더군요. 저는 차갑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번에는 제가 아이를 키울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을 거라면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긴 하지만 버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양육권이라도 뺏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고는 제 수입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잘 벌고 있는 제 수입을요. 게다가 전세긴 해도 아이랑 살만한 제 집도 장만을 해놨기에 제가 아이를 키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그동안 육아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와 남편이 오히려 완전 개털이라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증거를 내놓았죠. 사실 남편은 주식을 하면서부터 꽤나 많은 비상금을 날려먹었거든요. 제가 자기 생각 이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 놈은 경제적 때문에라도 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욱 애걸복걸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적인 혐오감만 더욱 커져갈 뿐이었죠. 기나긴 이혼 소송 끝에 저는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폭언과 시모의 시집살이 등을 이혼 사유로 꼽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 면접 교섭권 역시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음에도 남편 놈은 계속 저에게 연락해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전 시모도 연락이 와 내 아들 이혼남 만들었느니 어쩌느니 저한테 폭언을 퍼부었어요. 결국 저는 그 모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아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 결혼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 지긋지긋한 과정들을 모두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토록 힘들게 끝을 내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지긋지긋 최악의 결혼에도 남는 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사랑하는 딸 수아였죠. 수아가 제 곁에 남은 것만으로도 내 지난 결혼 생활이 그리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다시 시작된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일이 꽤 꾸준히 들어오기도 했고 집에서 하기에는 좀 빠듯해서 나중에는 디자인 스튜디오까지 내게 되었고 직원도 한 명 구하게 되었죠.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전세계가 끝나면 아이랑 들어가기 위해 집을 사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늘 우울하고 지쳐 있었던 저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삶의 생기를 되찾고 살도 좀 오르게 되었어요. 심적으로도 너무 평온하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댁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고 살아간 지도 2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맘때 우연찮게 들은 전 시댁 소식에 기함을 했습니다. 너무 기막힌 근황이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전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에도 월급 외에도 계속 부수입을 벌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저랑 생활비 반반 내고 나머지 월급은 자기가 주식이나 코인을 했거든요. 지 와이프 산후 조리원비까지 아까워하면서 돈 욕심을 부리던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물론 그것도 신통찮아서 많이 까먹고 그랬지만요. 그런데 저랑 이혼 후 신혼부부가 남편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가 뭐냐면 어떤 관광개발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섬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던 심해부가 그 섬이 조만간 핫플레이스로 떠서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했답니다. 그 근처에 여러 놀이시설도 들어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당기고 거기다가 무리해서 엄청난 금액을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분양가가 엄청 비쌌고 당연히 임대료도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비싼 임대료 척척 받으면서 호의호식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요. 결과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던 섬이 처음에 홍보했던 것과 달리 놀이시설도 제대로 잘 안 들어왔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유령섬이라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없는 데다 임대료는 턱없이 비싸니 당연히 임대 들어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계속 공실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식당 하려고 계약까지는 했다는데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는 집기까지 놔두고 도망쳤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은 계속 공실로 남아있었고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가 분양 계약 맺은 지 2년 만에 대출이자를 못 내서 압류까지 시작되었다고 했고 결국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 남편과 전 시모, 전 신우까지 그나마 있던 돈 다 털리고 억소리 나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던 거죠. 그 투자 권유를 애초에 신우와 시매부가 남편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신우네는 완전 철천치 원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돈 날렸다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생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고 그 와중에 전 시모는 쓰러지고 전 시댁에서 싸우고 울고불고 울부짖는 소리가 동네에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전 남편과 연락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몰랐다가 나중에 건너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완전 곡소리 나게 싸우고 서로 원수지간 됐다고요. 참 기가 막히면서도 동시에 씁쓸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뭐 얼마나 잘난 가족이라고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주니 뭐니 하면서 그 핑계로 잘도 저를 부려먹고 무시했었잖아요. 결국 그 잘난 척하는 가족들 돈 앞에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개싸움 벌이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웃음나요. 반면 저는 사랑하는 딸 수아와 함께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자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딸 수아는 저의 기질을 많이 닮았는지 그림 그리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밝고 씩씩하며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잠든 딸아이의 속눈썹을 보며 생각해요. 이혼이라는 결정과 그 힘든 과정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생활에 용기 내어 마침표를 찍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저에게 가족의 사랑을 보여준다면서도 철저히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 하지만 저는 저희 딸과 함께 지내면서 그 가족의 사랑을 아낌없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온하고 행복하게 저희 딸과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